여성연구원 국제학술대회 2부 행사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발표자 선생님이 한 분 아직 더 오셔야 하는 상황이시긴 한데요. 아, 계신가요? 아, 네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2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션은 K 컨텐츠 욕망과 재현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학술대회는 발표자들의 발표를 모두 듣고 토론은 맨 마지막에 종합 토론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 세 분의 발표자들이 이제 순서대로 바로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서 혹시라도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청중 중에서 어떤 여쭤보시고 싶은 질문이나 이슈가 있으시면 잘 마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5시 4시 20분부터 25분부터 시작하는 종합 토론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저희가 발표자 분들께 25분간의 발표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 분 발표자 분들의 소개를 먼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발표를 25분간 해주시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은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시는 유진희 선생님이십니다. 2015년에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 전략 여성 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쓰셨고요. 최근에 논문으로는 한류와 관련된 논문을 많이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특히 눈에 띄는 그 논문 제목이 2017년에 발표하신 한류와 K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걸그룹 여성 팬 그리고 여성 청년들 동북아시아 여성의 초국적 정체성과 연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수 논문 발표가 있으시고 월간 참여사회 혹은 시내 20일 등과 같은 유수의 대중 매체에도 기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논문의 제목은 한류와 K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여성 팬, 걸그룹 그리고 여성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 분은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응우엔 응옥짬 오만 선생님이십니다. 리서치 인터레스트는 관심 있으신 연구 분야는 조직문화, 리더십 그리고 대중문화로 되어 있으시고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과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장미영 선생님이십니다. 장미영 선생님은 대중서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많은 과제와 과제 사업을 추진을 하셨고요. 주요 연구로는 2018년에 출판하신 논문을 게재하신 전쟁 여성 주체로의 모가장되기 그리고 2018년도에 박경리 단편소설 여성 인물 원형 연구 부제목은 초기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논문의 제목은 K스토리로서 한국 문화의 세계화 가능성과 확장성 문제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이신 유진희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자리로 옮겨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시간은 25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동북아시아 인문사 연구소에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유진희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논문 어디서 지원을 받은 논문인데요. 몇 년이 좀 됐어요. 그 사이에 한국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쓰고 지우고 해서 사실 발표를 아직 못했고요. 비슷한 주제로 이제 소녀들이란 단행본의 걸그룹 문제를 한번 썼었고, 이제 그걸 좀 확장해서 쓴 글을 여기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여러 좀 한국 케이팝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예 산업에 여러 좀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사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다크한 논문이 되었지만, 네, 힘을 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 여성문학을 전공한 연구자고요. 제가 특별히 한류 연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뭐 관심을 가지는 건 일종의 여성 문화론으로서 저 1990년대부터 쭉 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따라오면서 어떤 주요한 이야기들이 변해왔는가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 글은 사실은 한류라는 것이 진짜 뭐 한국의 대중문화가 뭐 해외로 진출한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한류가 생긴 그 계기에 초국적인 계기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하고 있었고, 애초에는 어떤 여성들의 민간 교류의 하나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약간 IMF라는 어떤 경제적인 뭐 요소와 결합하면서 약간 뭐 국가적인 어떤 기획 속에서 이것이 병진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사실 굉장히 뭐 여성 팬이라든지 걸그룹이라든지 개입되는 여성 주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왜일까라는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15년 이후에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그 페미니즘 리프트 상황에서 여성 청년이 좀 이야기 안 됐다는 거에 대한 대대적인 문제 제기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지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네. 국제회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제 마음대로 발표해도 되는가 너무 고민하다가 아침에 급히 만든 PPT인데요. 뭔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첫 번째 서두는 제가 BTS 신드롬과 버닝썬 게이트를 좀 연결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했죠. 혹시 학계에 암약하는 아미 언니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 그냥 처음 서두에 연결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둘 모두가 사실은 세계로 진출한 어떤 한국의 소년 혹은 소년에서 자란 한국 청년의 성공 서사로 말해진다는 것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데미안이라든지 뭐 한국의 개츠비라든지, 사실 개츠비는 자수성가한 남성이 몰락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네, 그런 서사로 이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장부터가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장의 한류의 전사 이전의 이야기들, 초국적인 동아시아와 여성 팬의 부상 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199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의 진전에서 여성 팬들이 적극적인 향유자로서 등장했고, 동시에 한류 역시 탈냉전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인접나라 여성 팬들의 교류와 연대로부터 일어났던 것, 이 점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먼저 한류가 그 한자 지금은 뭐 한류, 처음에 한류라고 이제 그 현상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뭐 바로 그냥 음력으로 HAL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코리안 웨이브로 번역하고, 뭐 최근에 K 이렇게 담아서 얘기하고,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한자 단어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류 자체가 한국의 인접나라인 동아시아, 그리고 그것도 한국과 같은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던 대만에서 먼저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탈식민 과정에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뒤집은 초남성적 권위주의로 대만과 한국 모두 경제 성장에 성공을 했고, 이때 90년대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
각각 하나씩들이었죠. 그러다가 한국이 IMF를 경험하고 그 IMF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어떤 물건들이 굉장히 가격이 폭락해서 가격 우위를 가진 어떤 산업 부품들이 대만으로 들어가고 대만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폭락한 싼 한국의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차가운 흐름이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차 어쨌든 이런 가격 우위를 가지는 그런 한국의 상품들이 드라마나 문화 콘텐츠로 확장이 됐고 여기에 대한 선호가 생기면서 이것을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한류라고 했던 것 이런 것을 좀 주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5쪽 첫 번째 문단을 좀 읽어볼 것 같은데요.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중반 한국의 드라마에 대한 일본과 중국 등 인접 나라, 특히 이제까지 경직된 동아시아 각국의 국경을 열어젖힌 여성들의 열렬한 선호가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이는 예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에 아무 기획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대만에서 제가 설명했던 차가운 한류가 이제 한국의 한국의 흐름이 되었듯이, 네. 이 좀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IMF 금융위기로 환차로 한국 상품의 아이러니하게 가격 우위가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겼고, 그리고 이때 최초의 정권 교체 성공했던 김대중 민주정부는 IMF 이후에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굴뚝 없는 공장으로 다시 수출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목을 했었고, 그렇기에 우선 한국의 드라마들이 동아시아 가까운 나라에 굉장히 양적으로 제공이 되고, 또 한편 그런 90년대 탈냉전, 탈근대의 영향에서 그런 흔들리는 거대 서사들 사이에서 사실 한국의 이런 드라마 서사들이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단인데요. 이때부터 한류의 정치적인 가능성을 점치는 연구들이 제출됐었죠. 대략적인 주지는 동아시아 제국 식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 여성들의 연대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희망적인 분석이었었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된 것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에 굉장히 열광했다라는 거. 이게 한류 1.0 시대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좋게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정치적인 격돌에 대비해서 여성들의 문화적 교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한류 이전에도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대중문화 교류의 역사는 꽤 축적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래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은 80년대에는 이제 홍콩 항유라고 해서 홍콩의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가 있었고, 90년대에는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한국 역시 여러 가지 초국적인 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올림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과 소련과의 수교가 있었고, 홍콩 반환이 있었고, 네. 드디어 한국의 시야에 이런, 네, 여러 가지 국경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중문화를 통해서 민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개인의 취향을 주장하는 어떤 시각이 생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과감하게 최초의 정권 교체 성공해서 약간 친일에 대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려를 했지만 일본 대중문화 개방 자체가 오히려 일본의 시장을 열어서 한류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네. 그래서요, 다음 문단인데요. 다음 문단에서 이런 초국적인 상황에서 87년 한국 체제 87년 이후에 대중문화가 발전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네, 독자적인 여성 운동이 진전을 하면서, 네, 대중문화가 발전하고 독자적인 여성 운동이 진전하고, 또 한편 여성 고등교육이 이제 점차 보편화되면서 이전과 다른 집단이 대대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저는 여성 팬 집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여성 팬들은 초기에는 굉장히 뉴키즈 온 더 블락 아시죠? 네, 블락이라든지 혹은 일본의 J-팝의 어떤 팬들이었던 여성 팬들이 있었는데, 최초에는 이런 해외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의 여성 팬들의 대대적인 보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물론 빠순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있고 지금은 빠순이를 이제 박순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고 빠순이, 오빠 순이라고 그리고 오빠 부대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뭐 약간 찾아보면 당시에 빠순이란 표현에 그 성산업에 종사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뜻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약간 멸칭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 제가 뭐 약간 에피소드로 2002년에 대선 때 노무현의 박빙 라이벌이셨던 이회창, 네, 지금은 옛날 사람이 됐는데, 네, 어디 여고에 가서 뭐 여러분 빠순이들 이렇게 얘기했다가 큰 구설에 오른 그런 에피소드를 잠깐 넣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사실 그 함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야기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여성 팬이라는 뭐 여성 팬 집단 혹은 여성 팬덤이 가시화했던 그런 이야기를 뭐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한국에 그 새로운 매체의 문제가 있었고 마침 PC통신과 인터넷 등 매체가 등장하면서 뭐 인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외모 등 물리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사이버 스페이스 가능했고 여기를 이제 근거지로 삼아서 그 여성 팬들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 네, 시도를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동성 여성 팬들이 그냥 오빠들을 좋아하는 여성인데 왜 자신들은 빠진 남성들만의 그 남성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썼는지에 관한 뭐 그런 사례들을 팬픽 같은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문단입니다.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여성 팬됨이 어떤 의미인가? 불온한 존재로 등장했던 여성 팬들 그리고 뭐 이제 근 20년이 지났죠. 30년, 2,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자신의 전생애가 언젠가나 누군가의 팬이었던 일군의 여성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성 팬들은 직접 교환되지 않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격렬한 감정을 집단적으로 발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사회의 세대 재생산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는 낭만적인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무화시키는 존재죠. 그래서 응답하라 그 드라마를 보면은 첫사랑 찾기 얘기인데 거기서 가장 큰 연적은 뭐 동네의 다른 애가 아니라 사실은 그 스타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스타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것은 공사영역 구분모과 결합한 남녀의 재생산 할당, 여기서 이루어지는 근대적 계약 이런 것과 상관없는 방식의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팬들은 한국 대중문화장에서 가장 유력한 소비자이자 때로는 복잡한 실천자로 활약하는 중이고 지금은 이제 팬덤 3.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0, 2.0에서 이제 3.0이 되었는데 이제 이 여성 팬들은 오빠들을 추종하는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지갑으로 기른 자기의 최애는 최고 사랑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자기 내 새끼들을 기르는 그런 프로듀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 국민 프로듀서들은 최근에 한국 페미니즘 열풍과 관련해서 이런 뭐 아이돌 그룹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한다거나 혹은 아예 그런 논란에 얽히지 않을 굉장히 순수한 뭐 남성을 찾아가는 뭐 그런 네, 경로에 있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온 오프라인을 넘는 집단적인 실력 행사, 여성 팬들의 실력 행사는 사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광장 정치 뭐 즉 촛불 소녀와 배운 여자들의 등장과 무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팬 활동하면서 광장에도 나오면서 뭐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사실은 팬 활동을 거의 정치적인 활동에 맞먹게 하고 사실 정치적인 활동도 거의 팬질 하듯이 하고 뭐 이런 게 속에 같이 엮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요. 좀 넘어가고 다음 문단 178쪽의 두 번째 문단을 읽을게요. 그래서 한국에선 나쁜 남자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고 K-팝의 보이그룹들은 해외에서는 약간 게이팝인가라고 할 정도로 서양식의 마초와 다른 방식의 남성성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성 팬들이 아이돌의 기획 생산 유통 과정에 개입하면서 그들의 수행에 가지는 효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어느 시대보다 증대된 듯 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동아시아 인접 나라의 대중문화를 향한 이들의
초국적인 관심은 오히려 회수된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K-팝이 진전하면 진전할수록 그 이전의 여성 팬들이 다양한 문화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충족도 있지 않았던 다양한 문화적인 관심이 사실은 한국으로 좀 회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에 친연성을 가지는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받던 여성 팬들이 가장 선량한 요새 한국의 시민되기를 자처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뭐 팬 활동의 하나로 봉사를 한다거나 혹은 뭐 아이돌 보이그룹의 팬들이 사실 군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욕을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뭐 시민됨에 대해서 팬 시민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전환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장은 K 엔터테인먼트의 전사, 싸우는 전사로서 걸그룹과 사라진 여성 청년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항상 가지고 이건 최근에 이제 한국의 2015년 이후에 페미니즘 리프트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이고요. 이거 아직 정리가 확실하게 되진 않았는데 네, 아침에 혹시나 해서 네,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내용이 좀 복잡해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 한류의 시작과 한국 여성 팬들의 부상이 사실은 이런 초국적화의 곤란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여성 팬들 등장했을 때 니네들 왜 해외의 무엇인가를 좋아하냐라고 했다가 뭐 K-팝이 진전할 때 여성 팬들의 힘이 세지거나 뭐 그리고 K-팝이 국경을 넘을 때 생긴 어떤 문제들에서 이 여성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는 지구와와 달리 그러니까 지구와는 그냥 뭐 세계는 하나다 이런 것인데 사실 초국적화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경을 넘을수록 그 국경의 존재를 계속 확인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네. 제가 좀 염두에 두는 것은 이제 찌위 사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교포 아이돌 멤버를 데리고 와서 혹은 국내 아이돌 멤버들을 이제 외국어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서 해외에 보냈을 때, 할 때 이런 뭐 여러 가지 국경을 넘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박재범 문제라든지 혹은 그 누구죠? 내 유승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쨌든 뭐 좀 간단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왜 해외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에 충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였다고 한다면, 찌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복잡해가지고는, 근데 복잡한 반면에 한국의 기획사나 뭐 한국의 반응들은 너무 좀 단순해서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찌위 사태로부터 걸그룹 연구를 시작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걸그룹이 본격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는데 사실 아이돌 2세대가 이제 성공했죠. 그러니까 H.O.T, 제스키스와 S.E.S 핑크 이제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대중문화 거의 이 기획사 소속사 중심의 아이돌 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2, 3세대가 되면은 이제 정말 연소한 청소년 연습생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는 초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정말 완결된 상품으로 내놓을 때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이제 국내에 다변화하는 뭐 음반 시장을 뭐 기대할 수 없고 하는 상황에서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둬야 되고, 이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면서 약간 좀 침체를 했다가 사실 동방신기 이후에 3대 걸그룹 소녀시대 원더걸즈 카라가 이제 해외 시장에서 각각 중국, 일본, 미국에서 이제 터지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이 초국적 뭐 아이돌 그룹, 걸그룹에 대한 산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3세대를 거쳐서 이제 4세대가 되면은 특히 집단적인 걸그룹이 등장하게 된다고 제가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한창 논란 중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이제 누구를 뽑을 것인가, 뭐 얘네들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이렇게 뽑히는 4세대 아이돌 그룹 그리고 걸그룹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4세대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오디션 프로로 등장했고 그리고 멤버는 9명인데 사실 뭐 한국과 일본 국적과 그다음에 대만 국적의
네, 멤버들이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 뭐 쯔위 사건도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이거는 저는 이제 뭐 해프닝이 아니라 약간 동아시아적인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다른 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 연호가 바뀔 때 사나인가요? 모모 사나가 네 헤이세이가 끝나고 레이와가 시작하는데 뭐 화이팅이라고 했다가 그거를 이제 공식 계정에서 얘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팬들의 항의를 받았었는데 뭐 사과는 하지 않았죠. 일본 시장에 있으니까 뭐 이런 문제에 항상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그룹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좀 쯔위 사건 다 아실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요. 그래서 다음 예, 어디냐. 네, 그러니까 신자유 그 쯔위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미성년자인 쯔위가 유튜브에서 사과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과 동영상 아직도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고통은 분담하지만 위기는 개별화되죠. 쯔위 스스로 자신의 언행상의 잘못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쯔위는 뭘 말한 적이 없어. 뭘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뭘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계속 사과하는 상태로 있는, 언제나 사과하는 상태로 있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국적 시장을 바라보는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지만 동아시아적 사건은 단지 소녀의 사과로 무마되는 거죠. 어쩌면 아니 이렇게 유수의 기획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유튜브에서 아무 조명도 쓰지 않은 저런 식의 영상을 내보낼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랐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게 하나의 전략이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수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소녀가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저는 약간 걸그룹이 놓인 조금 다른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그룹이나 뭐 한국의 소년과 청년의 무지는 약간 좀 풋풋함이나 씩씩함으로 뭐 항상 얘기되지만 걸그룹 멤버들이 뭔가 하나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걸그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항상 좀 문제의 사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좀 썼고 그래서 다음 문단 180쪽의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걸그룹은 국위선양을 이루는 각각의 영웅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는 산업 전사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아니라 군집을 이루는 물적 토대로 상상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들 걸그룹 여성 아이돌들의 계보는 사실은 가까운 계보는 1990년대의 그 엄청난 한국의 대중문화의 발전에서 활약했던 거 여성 아티스트 이런 여성 아티스트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걸그룹 하면은 김시스터즈로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해외에서 뭔가 한국적인 여성들이 뭐 재능 있는 한국의 여성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다. 뭐 그녀들이 보여주는 약간 퓨전적인 어떤 퍼포먼스 뭐 이런 식으로 포커싱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81쪽인데요. 세 번째 문단이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의 소녀 걸그룹들에게 강요되는 시간성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형식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서 제가 꼽았던 BTS 혹은 승리가 속한 빅뱅 등 그런 자수성가한 남성 아티스트들과 이들 걸그룹이 조금 다르게 읽혀지는 포인트인데요. 이들 아이돌들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하고 리얼리티 예능을 거쳐서 생애사와 관계성들을 계속 뭐 이야기를 하고 각종 SNS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대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걸그룹들은 매체에 박제된 현역의 시간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는 유일무이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무한 대체 가능한 걸그룹의 시간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성 아이돌들이 종종 소년에서 청년 혹은 아저씨까지 변화하는 생애사를 가지는 것과 달리 걸그룹 출신들은 사실은 뭐 이효리 거의 좀 소녀의 시간이 끝나면 사실 없어지는 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최근에는 2015년 이후에 우리가 많은 분투를 하였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이제사 그쵸 이런 교복을 입은 이 걸그룹 여기서 뽑힌 뭐 101에서 약간 뭐 슈트를 입은 뭐 퀸덤 똑같은 경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다른 건지 안 다른 건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 1세대의 그런 보이그룹들이 막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막 엄청 이야기하거나 막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새 소녀 걸그룹들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희망을 권유하는 일색으로 바뀐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 문단인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투영되는 서사는 앞서 말한 데미안도 개츠비도 아닌 신자유주의 캔디가 아닐까, 한국판. 그래서 여기서 종종 한 집안을 일으키는 소녀 가정 서사가 자주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고 명랑하고 종종 미성년에서 시작하는 혹독한 아이돌 훈련을 감내하고 마침내 유명한 걸그룹이 되었지만 콧대 높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고, 네. 그래서 혹은 무명의 걸그룹을 자기 혼자 막 일해서 뭐 알리거나 뭐 이런 식의 몇몇 여성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술한 걸그룹 논란들과 비교해서 이들이 인성이 아주 좋다, 이런 게 항상 이야기가 돼요. 인성과 리더십은 반복적으로 회자되면서 이 당시에 소위 젊은 여성의 싸가지 없음과 다른 특별한 자질과 관련한 것을 네, 강조되죠. 그래서 여기서 연예인들, 특히 걸그룹들은 상냥하지 않고 웃어주지 않고 무표정하면 굉장히 혼나요. 네, 그래서 뭐 교체 가능한 인력으로 밤낮 없이 여러 국경을 넘나들며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는 신자유주의 K 엔터테인먼트 최정방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그룹이 수행하는 엔터테인먼트 노동의 특이성을 좀 비약인데 초남성적 개발 독재 시대 여공들을 떠올린다고 생각했고요. 대략 이때가 한류 3.0 시대가 사실은 걸그룹의 거의 최전성기였었고, 이때 사실은 2012년 싸이와 BTS가 시작되고, 이때 이제 청년 담론이 시작된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한류 3.0을 드라마 K-팝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세계에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K-필름, K-문화, K-웹툰 뭐 이런 거 쭉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서는 네, 소위 한국의 국격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식과 연결되어 있는 흐름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박근혜 탄핵 뭐 이런 거, 박근혜 탄핵이 드라마의 눈먼 아줌마 정도에서 회자됐듯이 대중문화의 진전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종종 부정적으로 말해집니다. 최근에 한국 남자만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비판되었듯이 소녀가 아닌 성인 여성들은 아예 이 산업장에서 한동안은 자리를 가지지 못했었고요. 지금 조금 달라졌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성 청년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이때 걸그룹이 신드롬일 때 한국 사회의 청렴 담론은 거의 뭐 88년 세대부터 357 M4 세대, 그리고 헬조선과 흑수저 담론까지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경제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가장이 되지 못하는 남성의 얼굴로 이것을 이제 풀려고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성 청년의 얼굴이 없는 것과 소녀 걸그룹이 진전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해서 이제 그래서 김지영 이야기는 사실 좀 생뚱맞긴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남자 연예인도 다 읽는 82년생 김지영을 유독 걸그룹이 읽으면은 완전 난리가 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여성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실 정확히 조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약자인 남성은 열심히 경제적인 주체가 돼서 온갖 것을 다 익히고 경쟁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런 자신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단지 젊은 섹슈얼리티로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면서 군림한다는 것이죠. 특히 걸그룹은 대표적인 이미지 제공자로서 특정 섹슈얼리를 통해 많은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됐고, 이들 꿀빠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어머니와 할머니 등 진짜 희생자들과는 달리 네, 희생자는 아니다라고, 다른 존재다라고 치탄되는 것이죠. 이 걸그룹을 향한 시선은 여성 청년을 향한 관점이 자체이기도 하고, 저는 이런 과도하리만큼 강한 적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여성 팬 걸그룹 그리고 여성 청년의 문제가 연결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있는데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호치민 인사대에서 온 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이제 너무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너무 재밌네요. 제 거는 이제 제가 원래 젠더 전공이 아니라서 이제 원래 전공은 한국학이고 이제 경영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한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그 예전에 베트남에서 이제 주로 K-팝하고 드라마가 되게 인기도 많았고, 근데 예전에 막 한국 드라마 보면은 이제 뭐 암으로 죽거나 뭐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이제 진리다 막 베트남에서 그랬었는데, 그래도 요새 이제 케이블 방송이 많다 보니까 좀 새로운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때 사람들 다시 좋아하기 시작했고, 특히 저희 학교 호치민 인사대 한국학부는 예전에 매년 한 120명 정도 학생을 뽑았거든요. 그게 한정시켜서. 근데 올해는 210명까지 뽑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선생님의 수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도 학생 수는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힘들어해야 수업이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더 소개해 드린다면, 학생들은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한국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니까 베트남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좀 더 하나 더 공부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으로 공부했었는데, 요새 학생들은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제 왜 한국학과에 들어왔냐 물어보면 거의 뭐 BTS 때문에 뭐 연예인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수업하기 전에 항상 이제 여러분이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제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는 뭐 그런 의견이 있냐 물어보면 이제 있다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혹시 연예인 한국 연예인 만나보셨어요? 뭐 그런 질문 말았으면 수업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제 발표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주로 제가 원래 한류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여성에 대한 그런 지식이 별로 없어서 이제 어떻게 접목시키냐 막 그런 고민 끝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그 한류 소비자는 거의 다 여성층이잖아요. 그래서 연령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베트남 여자들의 요새 그 한국 상품을, 그리고 한국 드라마 그 여행, 그리고 요새 뭐 성형 수술까지 뭐 어떻게 소비하고 있나, 그런 목적에서 이 설문 조사를 했고, 그래서 주로 이제 결과에 의해서 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거꾸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트남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에 방영되었던 한국 드라마가 의가 형제였거든요. 98년도에 98년이면 제가 그때 졸업했던 연도예요. 저도 이 드라마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3단계 한류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뭐 1998년부터 2000까지는 이제 막 떠오르는 뭐 그런 단계였고, 그 다음에는 되게 발달되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되게 많이 소비되는 그런 단계였고, 지금 아니고 이제 한 2010
2018년까지는 이제 조금 다운되었던 시기였어.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드라마 내용은 너무 똑같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요새 다시 좋아하는 단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국하고 똑같이 예전에 주로 드라마랑 이제 영화, 그 다음에는 K-pop, 세 번째는 이제 뭐 화장품, 성형수술, 여행, 여기 요새 베트남 친구들이 이제 돈만 벌면은 이제 한국으로 여행 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취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이제 프리랜서로 돈은 되게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은 되게 빨리 벌어서 이제 여행 가는 거예요. 특히 한국으로. 그래서 이제 여행 쪽에서는 잘 되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연구들인데요. 주로 이제 한국하고 베트남의 유사한 점,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한류가 인기가 많다. 뭐 그런. 예.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보다 더 일찍 했던 연구는 이제 주로 한류하고 이제 일본 드라마나 뭐 일본 제품들이 이제 베트남 사람이 어떤 제품을 더 선호하냐 그런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 연구는 주로 이제 한류의 여러 가지 상품, 항목들 중에 이제 베트남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를 제일 소비 많이 하냐, 뭐 그런 목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은 제가 2018년 5월 7일부터 이제 30일까지 실시했거든요. 주로 베트남 여성들 뭐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그리고 이제 호치민 하노이하고 이제 중부지방 야짱이라는 도시에서도 실시했고, 그리고 설문 항목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이제 조사했던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제 여러 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베트남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항목들을 의해서 이제 조사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베트남을 포함시켜서 나중에 다른 연구들을 하면 더 좋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제 이런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실시했거든요. 한 9명 정도. 예. 결과가 거의가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설문 항목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렇게 한국 뭐 제품 서비스 컨텐츠 중에 뭐 어떤 거를 좋아하냐, 그리고 뭐 K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 뭐 배우 때문인가 아니면 컨텐츠가 좋아서 그런 내용 스토리가 좋아서 뭐 그런 거, 그리고 화장품 특히 소비하는 데에 어느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정통 샵에서 구매하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하냐 뭐 그런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한국 제품을 이제 사용한다 그러면 개선하고 싶은 항목이 뭐냐, 그런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했을 때는 저도 한 5개 질문했거든요. 주로 이제 베트남에서
여성에 대한 역할이 지금 옛날하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뭐 그런 특히 한국하고 베트남은 비슷한 거잖아요. 이제 유교 문화 때문에 예전에 이제 여자들이 주로 집에서 뭐 살림만 하고 이제 남편 복종하고 그랬었는데 요새 거의 다 맨 역할로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과 달리 베트남 여자가 조금 더 셉니다. 역할이 이제 거의 정부기관에서 뭐 학교에서 거다 여자들이 많이 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여자들이 사회생활하면 되게 유연성이 있어요. 모든 협상이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긴 셉니다. 베트남에서. 그래서 가끔은 여자로 태어난 거 잘했다 싶은 뭐 그런 그래서 저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베트남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드라마 K-팝을 좋아하고요. 특히 뭐 사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돈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 식당도 많이 가고 이제 한국 여행도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형 수술 이렇게 많이 한국에 많이 오고 요새는 거의 다 여행 간다면 거의 다 한국에 와요. 많이 이제 중간에 이제 멀리 가면은 유럽하고 미국이 정도 너무 비싸고 멀고 이제 가까운 데는 태국이 너무 쉽게 갈 수 있고 근데 자주 가면은 좀 질리고 그래서 그게 요새 거의 다 한국으로 이제 제주도 이 남이섬 이렇게 드라마가 촬영되었던 뭐 그런 곳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특히 영화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베트남 극장 영화관에 가면은 이제 영화 안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냥 영화만 보고 이상한 것만 하고 뭐 그랬었는데 요새 진짜로 이제 영화 좋아해서 이제 돈도 주고 이제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82년생 김지영도 곧 개봉될 건데요. 이제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면 베트남에서 지난번에 기생충도 되게 대박 났거든요. 그거는 그 CJ에서 하는 거고 이제 요새 한국 영화가 되게 잘 됩니다. 많이. 이거 그 구매 채널을 제가 이게 조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불법 사이트가 아직도 베트남에서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웹으로 많이 이제 드라마 보고 특히 최신 드라마나 영화 다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봅니다. 좀 비록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최신 영화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유는 이제 왜 한국 화장품이나 패션을 많이 구매하냐 조사했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그 좋아하는 배우나 뭐 그런 탤런트가 그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사용하고 싶다 뭐 그런 이유도 많고 근데 사실은 이제 품질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이제 그 유럽 제품보다 더 저렴하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서양 화장품들이 이제 베트남 그 아시아 여자하고는 안 맞는 그런 거 있는데 이제 한국하고 베트남이 좀 비슷하니까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화장품을. 이거는 그냥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채널 결과이고요. 현재 베트남에서 이제 이런 음악 관련 웹사이트거든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K-팝도 많이 듣고 베트남 음악도 많이 듣는 뭐 그런 경향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기생충
흥이 대박 났던 관람객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무산행도 예, 인기 많았고, 특히 요새는 베트남에서 상영되는 한국 영화가 나온다면 거의 보고 싶다는 그런 예,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션리 영화인데요. 이제 근데 이거는 리메이크 했거든요, 베트남에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리메이크 베트남 버전은 더 인기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되게 화면 이렇게 영화 장면 하나하나가 되게 멋지고 막 베트남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 많이 보여서 예,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이 영화예요. 특히 이 배우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예,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되게 막 예, 좋아했던 겁니다. 이것도 CJ에서 예, 만들었던 영화고요. 베트남 회사랑 이제 합작해서. 네, 이것도 예, 잘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K-pop을 왜 좋아하냐 이런 이유들이 근데 거의 다 뭐 아이돌들의 이제 훌륭한 퍼포먼스 때문에 예, 좋아한다. 그리고 외모도 훌륭하고 스타일도 멋지고 그런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류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 조사했거든요. 거의 다 예, 대부분은 다 예, 계속 사용할 것이다. 예, 베트남 사람하고 맞다고 그래서 아직도 좋아한다. 그리고 이거는 음식 관련해서 음식 항목 관련해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이제 입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리고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베트남어로 된 그런 정보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한류 관련 제품이 조금 좀 전시되는 그런 곳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제공되었으면 하는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런 한류 제품이 잘 되는 그런 이유를 제가 한번 제시해봤거든요. 베트남 정부가 이제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한국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신남방 정책 때문에 베트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요새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 이제 넘어서 이제 베트남에 예, 오는 그런 한국 기업이 예,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제 베트남 한국 투자는 이제 한국 3위이거든요. 예전에 1위 있었는데 이제 3위이고, 그리고 이제 무역 뭐 그런 교역 규모가 되게 큽니다. 베트남에서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트남에서 이제 소비 문화가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되게 한국 비롯한 뭐 외국 문화를
이제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요새는 거의 다 개방적이고 모든 이제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 경제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문화도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좀 소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트남 성장률이 되게 높은 성장률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평균 월급은 이제 예전에 뭐 420달러인데 한 1986년에 근데 요새 거의 다 2,000, 한 300, 500 정도 예 오른 거라서 이제 소비를 아직도 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도 되게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되게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제품을 막 체험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강해서 예.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막 한류가 이제 끝이 난다 나겠다 뭐 하는데도 베트남에서 아직도 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제 내년에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더 많이 오지 않는가. 네, 예, 다 끝납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은 요새 그런 삶의 인생에 대한 인생관이 조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 특히 여자들은 이제 막 가족 중심으로 사는 뭐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여자도 이제 남자 없이 살 수 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예 멋지게 막 살면 된다. 뭐 그런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이고요. 주로 이제 한국 제품 한류 뭐 제품 좋아한다 앞으로 아직도 많이 사용하겠다 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한국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넷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는 베트남이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SNS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국가라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게 웹으로 하는 그런 트렌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새 거의 다 창업을 하려고 해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특히 한국 화장품들 많이 합니다.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그냥 뭐 여자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새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거의 다 여자거든요. 항공사도 CEO도 여자분이시고 그리고 되게 활발하게 이제 국회의장도 예, 여자분이세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뭐 한국에서는 비관적으로 뭐 그런 시선이 있음에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이제 아직도 한류와 한국 제품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아마도 계속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이크 때문에 되게 죄송하지만 이제 재미있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하게 된 장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K 스토리로서의 한국 문학인데
아마 오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꾸준히 K-팝, BTS, K-뷰티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한국 문학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그리고 K 그 컬처 중에서 문학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일단 한국 문화까지 이걸 향유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 또 한 가지 한국 작가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있으셔야 이거를 향유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나라 작가들이 세계에 좀 알려진 작가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좀 한정적이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한국 문학이 새롭게 K 컬처의 어떤 중요한 영역으로서 이제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하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장금이라든지 뭐 H.O.T 그다음에 생소하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이 한류가 유행하는 아주 견인적인 역할을 한 거는 이 별은 내 가슴에와 이 안재욱이 그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은 한류 1세대 때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이 지금 BTS랑 비교하면은 비웃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세대 때는 이 안재욱의 인기를 아주 지금 BTS만큼 아주 열풍을 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연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BTS까지 한류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 한국 문학은 젠더적인 관점 빼고 이야기하자면 최근에는 김원수라는 작가가 가장 좀 핫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라든지 하는 작품이 소설적인 구성이라든지 플롯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야기적인 서사에 힘이 좋다고 해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김원수 작가가 좀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젠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논의할 만한 작품들로는 이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요. 또 토지, 박경리의 토지도 이 작품 자체의 분량 때문에 우리 한국 독자들도 읽지 않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겠느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안에는 다양한 한국의 근현대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이유로, 또 이 박경리 작가 자체에 대한 어떤 선호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번역되어 있는 작품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진은영 그 시인의 시집들도 많이 지금 번역되어 있고요.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마당으로 나간 암탉, 이것도 많이 널리 지금 번역되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려라 아비, 김혜란 작가 좀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김혜란 작가의 작품도 한국 독자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풍자적이기도 하고 위트도 있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서도 삶에 대한 어떤 페이소스 충분하게 느낄 만한 작품들이 많아서 김혜란의 달려라 아비도 세계적으로 그래 좀 점차 알려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두 작품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82년생 김지영하고 채식주의자, 한강의 채식주의자, 너무 흔하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또 논의할 게 뭐가 있나라고 본다면, 저는 한국 문학이 세계화되는 데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은 82년생 김지영을 통해서 조금 진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더 확장적으로 가는 데에는 김지영을 좀 더 넘어서는 채식주의자 정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82년생 김지영과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한국 문학이 어떻게 세계화의 어떤 가능성과 확장성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들을 좀 하겠습니다. 한류라는 용어는 처음에 제가 이
용어적인 것부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보면은 이제 한국 문화부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포한 음반, 뭐 Song from Korea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연구자가 있고, 그런 거와 별개로 그 이전에부터 사실은 이건 자생적인 어떤 용어다라고 얘기해서 대만의 중국시보에 실린 한국 제품을 포괄하는 그 문화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까지 포함된 용어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의들 중에 지금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선택된 논의는 한국 어떤 유행 문화의 추각형으로서의 한류로 사용되었던 그 용어들, 중국의 북경 청년보에 실렸던 그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한류에 대한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제가 연구 주제어들, 뭐 아젠다들, 담론들 어떤 것들이 연구 많이 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거 조사된 것을 보니까 이 한류에 보면은 이제 한류 키워드를 보자면 문화 콘텐츠, 뭐 세계화, 문화 산업, 대중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화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미지라든지 산업적인 거라든지 또는 뭐 반한류라든지 하는 어떤 정치적인 뭐 관점들, 또는 여기에 보면은 뭐 일본 문화적 그 근접성, 문화 상품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한류가 문화적인 것의 어떤 그 컨텐츠적인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얘가 국가의 이미지라든지 국위 선양이라든지 뭐 국가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하는 이런 좀 더 거대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한류와 함께 그 같이 연결되는 키워드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위 한 30위권 안에 드는 연관 키워드는 국가 이미지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국가 이미지 또는 뭐 문화 산업 또는 뭐 구매 의도 또는 한일 관계 또는 문화 상품, 이런 방식으로 한류가 여전히 하나의 상품이고 하나의 산업이고 또는 이건 국가 간의 어떤 교류 정도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우리 이제 정부에서 물론 조사한 연구 보고서이긴 하지만 이제 새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한류는 더 이상 이제 한류 3.0을 지나서 4.0, 그래서 이 4.0은 한류 4.0으로 부르기보다는 신한류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신한류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류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좀 더 특징적이냐라고 한다면 한류 소비국의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만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경쟁력 있는 거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류를 소비하고 있는 그 소비국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 또는 그들과의 어떤 문화적인 존중,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신한류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려된다는 것은 세계인의 이제 일상 속으로 한류 콘텐츠가 향유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신한류의 어떤 아젠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공통적으로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는 이제 영화라든지 뭐 영상물이라든지 케이팝인데, 중요한 것은 또 이제 한국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요한 어떤 소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젊은 여성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화가 서로 이 소비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국가적인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주 소비 대상인 이제 여성에 대한 이해, 그들의 입장에서 이 한류가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류는 이제 일상적인 또는 뭐 일시적인 어떤 문화적인 착시 또는 우리들끼리만 한류 막 대단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문화의 아주 확산과 전파의 한 현상이고 아주 두드러진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류 소비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베트남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그 연구자도 대학에서 그 가르치고 계시는 분도 와서 지금 발표하셨지만 지금 한류를 주 소비하는 대상들은 단순하게 그냥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급의 문화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청자들 소비자에서부터 굉장히 폭넓게 지금 포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일방적인 전파라든지 뭐 전수한다라든지 뭐 판다라든지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것과 그 소비하는 국 간의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고 돈독해지고 새로운 것들이 제3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 가능성 중에 이제 제가 그 출발점으로 삼은 건 어떤 거냐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든지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든지 하는 이게 좀 인기 있고 또는 이제 한류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문학 텍스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성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또는 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라든지 이게 여성이 여성의 이야기를 혼자 일방적으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조금 교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서술자로 나타난다라든지 여성과 부부관계에 있는 남편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푼다라든지 함으로써 이야기 자체의 어떤 거리라든지 뭐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려는 서사적인 부분들도 고려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얘가 단순하게 여자 작가가 여성 이야기를 여성적인 관점에서 그냥 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차되는 관계 안에서 미학적인 것들도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학의 세계의 가능성이 가능한 거는 이게 이 문학을 잘 작품들 텍스트들을 읽어보면 얘는 전 지구적인 어떤 미투 이후의 어떤 전 지구적인 문화적 맥락 플러스 그리고 로컬의 문명의 맥락이 교차하고 있다라고 얘기되는 건 이게 동아시아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주의적인 어떤 특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익, 여성의 관점, 젠더적인 것의 어떤 글로벌한 맥락 이 두 가지가 교류하면서 환류하는 장으로서의 한국 문학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갖는 힘이 향후 한국 문학이 세계화되는데 아주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문학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하는 어떤 이런 전자미디어의 발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아까 오전 기조 강연에서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하는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들이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공동의 플랫폼 안에서 공유하면서 문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좀 더 이데올로기와 국민국가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문화적 취향의 어떤 공동체 또는 어떤 문화적 지향성의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서서히 만들어지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그 가능성의 어떤 지엽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아주 굉장히 정확한 어떤 출발점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되는데 이제 여성이라는 이런 존재 자체가 서사의 시작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는 몸이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생성되는 어떤 토양 그리고 서술되는 어떤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여성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만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이 인간으로서의 권리 안에는 여성이라고 표상되지만 거기에는 소수자라든지 또는 어떤 문화적인 소외자라든지 하는 많은 것들을 권리를 포함하는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젠더의 차이가 위계를 만들고 그 위계에 권력 관계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권력 관계 안에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태국에 살건 중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간에 공통적으로 여성의 권리, 지위가 아무리 많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좀 뭐 다르다, 국가별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출발점에서는 유사점이라든지 하는 공유할 만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갖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82년생 김지영이 이제 영화적으로 상영되었을 때 완전 그 평점 테러라고 할 만큼 뭐 거부 반응이라든지 나오기도 전에 뭐 여러 가지 반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서 어쩌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내가 느끼는 게 무엇인지 나는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어. 난 이런 상태인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 너 힘들어. 이런 것들이 좀 극복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좀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조차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이제 지점에서는 서로 만들어지면서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또는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여성이 여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국 문학이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는 사실은 지영이가 아기를 안고 있지만 이게 여느 남성 82년생 진짜 김주은이 이렇게 안고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하나의 거울인 거죠. 그래서 보면서 여러 가지를 비춰볼 수도 있고 들여다볼 수도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고 보이는 이제 경력 단절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어떤 그 사회적 공적인 삶의 어떤 단절의 한 장면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는 네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가능하지 않니? 네가 뭐 요즘에 보면은 스포먼들 많잖아. 애도 잘 키우고 돈도 잘 벌고 뭐 성공하는 여자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난 근데 그렇게 멀티로 하는 데는 좀 힘이 딸려.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건 난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해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측면인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이게 한국 여성만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얘는 한국 여성, 아시아 여성, 여성 이런 어떤 지역적인 것을 넘어선 여성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걸 귀 담아야 들어야 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 우리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는 특수한 너의 이야기, 너희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는 것은 여자가 애 낳고 살림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근데 사실 그게 당연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을 당연하게 했던 이야기를 되짚어보는 차원에서도 지금 82년 김지영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나 일상이 집에 돌아가면 다 저는 사실은 권위적인 어떤 아주 그 뭐랄까 자유로운 인간으로 산다 하더라도 희생적인 또 우리 엄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엄마는 또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뭐 가사 뭐 이런 거 육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할머니가 그랬을 수도 있고 항상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내 주변에 흔하게 있었던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이야기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정체성,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남성들의 성장 서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성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라는 정체성, 나의 몸, 그리고 나의 목소리, 나의 인생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꼼꼼하게 이야기해보고 따져 묻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한국 문학으로서의 출발점을 삼는 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82년생 김지영 보면은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대만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호응하는가라고 본다면 이거는 그냥 다른 어떤 인종, 민족 그 공간을 살고 있는 김지영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른 데에 수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자의 일생, 뭐 인생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사춘기 때 모파상의 지금 어느 인생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지만 여자의 일생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 다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결혼해서 남편의 이야기를 따르고 나중엔 자식을 따르고 이게 삼종지도가 뭐 한국에만 있고 중국 뭐 이런 유교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모파상이 그걸 장르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이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이 제목이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번역서가 새로 나왔는데 그 새로 나온 책의 제목이 이제 어느 인생이에요. 그 여자 일생 아니고 어떤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 있지만 하여튼 어느 장르라는 한 인간의 어느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가 고전적으로 읽었듯이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의 지영의 이야기도 장르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도 어떤 것은 차별받기도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더 우위에 서기도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82년생 김지영의 어떤 우리의 그 공감, 연대, 공유되는 어떤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표지는 다 다르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했다는 건 조남주 이게 번역이 된다면 그냥 이 그림도 그대로 표지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눈물의 형상, 저만 눈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눈물의 형상으로 이건 대만에서 만들어진 표지고요. 이거는 이렇게 비어버린 어떤 얼굴이 비어버린 김지영 이건 일본에서 발행된 그 번역서거든요. 왜 표지가 이렇게 좀 다를까 하는 것도 참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 각 나라의 그 문화적인 어떤 특성과 연계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82년생 김지영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냥 제가 이 82년 김지영에 대해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어떤 연구 논문이라든지 다양한 논문들을 봤을 때 사실 한국 내에서는 문학적인 어떤 미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성공한 아주 대단한 작품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일반론입니다. 중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갖는 의미, 가치는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냥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데이터를 다 대면서까지 아주 쫀쫀하게 따진다는 거죠. 따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니고 나 이게 통계 보니까 그거 봐. 나 같은 김지영 있어. 그리고 이건 내가 우기는 게 아니야 라는 것 하는 것은 저는 미학적인 어떤 성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데이터를 쓰는 게 소설적인 것에는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지만 이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필요한 어떤 서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지영 보면 이런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 그 엄마들이 이제 맘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맘충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부르는 사람 다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호명되는 용어가 있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그거 아주 못돼 먹은 몇몇 사람의 이야기야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본 그
번역가가 한 얘기에 보면 이게 내가 경험한 것도 이제 한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 문제라는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게 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또 대만에서도 이게 이제 한국의 고질적인 어떤 이런 문화일 뿐만 아니라 나도 김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도 김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공유와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되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제한적인 여성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거는 저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강의 채식주의자에는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에는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의 탄압받는 딸의 이야기로 얘기되지만 사실은 여기 안에는 인간과 비인간, 이성과 비이성 이렇게 그 이전부터 서구적인 어떤 이성주의의 관점 안에서 논의됐던 인간에 대한 존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지금 이렇게 발화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그녀에게 저토록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비이성적인 여자였나 하는 이런 그 논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내가 싫은 걸 싫다고 얘기하고 싫은 것을 주장하면 제멋대로고 비이성적인 여자라고 이렇게 표기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게 이기적이지 않고 제멋대로이지 않고 이성적인 여자인가에 대해서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반론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비이성적이지 않은 여자를 탐색하는 과정 중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문학이 갖는 어떤 세계의 확장성의 한 단서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채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식다움, 여성다움, 어머니다움, 이성적인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했던 강요되었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된 지금까지 이 문화고 관습이야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저항의 서사이고 이 저항의 서사는 한마디로 그냥 식물이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다 수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식물은 뭐고 식물이 된다라는 건 뭔지에 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얘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본질로서의 인간 그리고 이질성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출발되는 어떤 공유, 공감 그리고 반생명성에 대한 어떤 저항과 연대 그리고 이런 초국가적 이게 어느 특별한 그 공간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좀 초월하는 이야기 서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게 그게 서로 이해가 된다는 점에서 이게 확장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한국 문학의 세계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로컬 한류의 공진화를 통해서 이게 점차 더 세련돼질 테고 좀 더 안정화될 테고 또 이런 한류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제 더 이상 이게 산업적인 것만이고 누군가에게 팔아먹는 어떤 상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얘가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교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어디에도 여기에도 있고 어디에도 존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 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문학의 어떤 세계화는 충분한 어떤 가능성이 있고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문학이 세계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유의 플랫폼이 좀 더 활성화됐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공감, 인간으로서의 공감 그리고 공감한 사람들끼리의 연대 그리고 지지 이러는 걸 통해서 결국은 한국 문학이 새로운 신한류의 중요 컨텐츠이자 또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또 만들어지는 어떤 컨텐츠로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제가 자꾸 재촉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이 패널의 발표를 통해서 한류의 발생 과정,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어떤 소비 방식, 수용 방식, 그리고 한류 안에서
그 K 문학이라고 한국 문학이 가질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발표였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너무 빠져가지고 사실 시간 체크를 제가 잘 못해서 자꾸 미리 언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꾸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들으시는 청중 여러분들도 질문이 좀 많이 계실 텐데 토론 시간을 따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 조금만 참아 두셨다가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 때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아주 생산성 있는 그런 토론 시간이 될 듯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서 이번 세션은 이 시간으로 마치고, 이 지금 신한은행홀에서 진행 중인 세션은 조금 전에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45분에 신한은행홀에서는 세션이 바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시간 유념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